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 있는 나라, 땅만 파면 황금이 쏟아진다고 하던 그 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들은 전쟁터가 아닌 평범한 도심 한복판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요. 최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영상이 하나 있었죠. 코카콜라 본사에서 인턴십까지 마친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엘리트 대학생이 꾀조죄한 모습으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뒤져 먹을 걸 찾는 장면이었거든요.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에요. 석유 매장량 세계 1, 2위라는 그 찬란한 타이틀은 이제 국민 82%가 빈곤층이라는 절망적인 수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국민 30%인 7만 10만 명은 이미 조국을 등지고 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죠. 한때 남미의 파리라 불리며 부를 과시하던 이 나라가 어쩌다가 13년 만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한 남자, 그 독재자의 끝은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소름 돋는 세계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도 비극적인 몰락을 보여준 한 국가와 그 독재자의 이야기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2026년 1월 3일 새벽, 전 세계를 뒤흔든 뉴스 속보가 날아들었죠.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군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작전 시간은 단 1시간 30분. 미군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현상금이 걸렸던 이 남자가 뉴욕의 차가운 감옥에 갇히기까지. 도대체 베네수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 하나로 마두로 정권 13년의 실정과 그가 망가뜨린 국가의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를 긴장시킨 미군의 기습작전 전말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지도자 한 명의 선택이 어떻게 수천만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베네수엘라의 비극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는지 이야기할 때 많은 분이 마두로가 다 망쳤다고만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 비극의 씨앗은 그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 시절부터 아주 정교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2013년 마두로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을 때 이미 이 나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베네수엘라 석유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석유가 많으면 무조건 부자 나라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베네수엘라의 기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끄러운 원유가 아닙니다. 중진류라고 해서 끈적끈적한 타르 같은 상태거든요. 이걸 상품으로 팔려면 엄청난 고도의 정제 기술이 필요해요. 즉, 자본과 기술력이 없으면 그냥 쓸모없는 검은 진흙일 뿐이라는 거죠. 차베스는 2000년대 초반 국가 수익을 늘리겠다는 명분으로 베네수엘라에 들어와 있던 엑소모빌 같은 글로벌 석유 기업들을 전부 쫓아내버립니다. 우리 땅의 기름은 우리 국민의 것이라는 가슴 뜨거운 구호를 외치면서 말이죠. 당시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독이 든 성배였어요. 석유를 정제할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들이 떠나자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제대로 뽑아내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차베스는 석유를 팔아본 돈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대신 당장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퍼주기 복지에 쏟아부었거든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들으면 정말 꿈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이 모든 재원이 오로지 국제유가 하나에만 걸려 있었다는 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베네수엘라의 정유시설들은 197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기계도 사람처럼 늙잖아요. 40년 넘게 돌아간 기계들은 수리가 필요했는데 외국 기술자들은 다 떠났고 정비할 돈은 복지 예산으로 다 써버린 겁니다. 시설은 점점 낡아가고 생산량은 뚝뚝 떨어지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무상복지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죠. 차베스가 사망하고 마두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미 엔진이 타버리기 직전에 자동차를 물려받은 셈이었어요. 그런데 마두로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버립니다. 나는 차베스 동지의 길을 그대로 가겠다
라고 선언하면서 말이죠. 자, 이제 마두로가 본격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기 시작해요. 베네수엘라가 믿고 있던 유일한 동줄, 석유값이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이때 마두로가 선택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경제학 교과서를 집어던지고 복사기를 선택합니다. 돈이 없으니 그냥 찍어내면 된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이었죠. 과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전교에 딱 10장밖에 없는 희귀한 포켓몬 카드가 있다고 칠게요. 그 카드는 엄청 비싸겠죠. 그런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그 카드를 100만 장 복사해서 전교생에게 다 나눠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카드가 여전히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종이 조각이 될 거예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시장에 물건, 빵, 우유, 고기, 은 한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돈만 미친 듯이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는 똥값이 되고 물건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이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베네수엘라처럼 통제불능이 된 상태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마두로는 바로 이 위험한 복사기 버튼을 누른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마두로가 무식해서 경제를 망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건 단순히 무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생존의 문제였죠. 2013년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하고 마두로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의 지지 기반은 매우 약했습니다. 버스 기사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엘리트층의 무시를 받았고 차베스만큼의 카리스마도 없었죠. 그가 권력을 유지할 유일한 방법은 차베스가 했던 것처럼 국민에게 돈을 계속 퍼주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줄인 석유값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잔인했습니다. 마두로가 집권하고 딱 1년 뒤인 2014년 국제 유가가 수직 낙하하기 시작해요. 2013년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며 베네수엘라 금고를 채워주던 기름값이 2014년 말에는 50달러, 2016년에는 심지어 3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연봉이 갑자기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깎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월세, 생활비, 보험료 다 어떻게 감당할까요?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이때 우리 이제 아껴 써야 합니다. 복지 줄이고 경제 구조 바꿉시다 라고 했어야죠. 하지만 마두로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복지를 줄이는 순간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중앙은행에 전화를 겁니다. 이봐, 돈 좀 더 찍어내. 베네수엘라가 망가지는 과정은 마치 공포영화의 단계별 빌드업 같았습니다. 처음엔 물가가 121% 올랐습니다. 작년에 1,000원 하던 빵이 2,200원이 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조금 힘들지만 참을만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물가 상승률이 4.38%를 찍습니다.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돈을 지갑이 아니라 배낭에 담아가야 했어요. 지폐 한 장의 가치가 종이 한 장의 가치보다 낮아진 겁니다. 실제로 상인들이 돈을 세는 게 힘들어서 저울에 달아 무게로 돈을 받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예요. 결국 2018년 물가 상승률은 65.74%라는 기록적인 숫자를 찍습니다. 숫자가 감이 안 오시죠? 아침에 5,000원 하던 커피가 저녁에 10,000원이 되는 속도입니다. 월급을 받는 날, 바로 시장으로 달려가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 1시간 뒤엔 그 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니, 주변 나라나 IMF가 도와줄 순 없었나요? 사실 IMF는 계속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러다 나라 망한다. 당장 화폐 발행 멈춰라. 하지만 마두로는 이를 제국주의의 간섭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경제전쟁을 선포해서 우리 물가가 오르는 거라는 음모론을 퍼뜨렸죠.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 외부에 적을 만든 겁니다. 국가 경제가 이 지경이 되면 보통은 항복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마두로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그럼 0을 지워버리면 되지. 라며 전설적인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이게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는 더 큰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대체 0을 몇 개나 지웠길래 나라가 더 엉망이 된 걸까요? 다음 대목에서 그 기상천외한 화폐 개혁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열이 40도까지 펄펄 끓는 환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해열제를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두로는 해열제를 주는 대신 온도계의 숫자를 조작했어요. 40도라고 적힌 온도계에서 0을 하나 지워서 자, 이제 4도니까 춥지? 정상이야 라고 말하는 꼴이었죠. 이걸 경제용어로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이걸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것도 아주 무식한 단위로 저지릅니다. 흔히 화폐 단위를 낮추면 경제가 안정될 거라 착각하기 쉽지만 근본적인 신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두로는 2018년에 볼리바르 소베라노라는 새 화폐를 내놓으면서 기존 화폐에서 0을 5개 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또다시 0을 6개 더 뺐죠. 불과 몇 년 사이에 0을 총 11개, 이전 기록까지 합치면 10조 분의 1로 화폐 가치를 깎아버린 거예요. 어제까지 1조 볼리바르였던 돈이 자고 일어나니 딱 1볼리바르가 된 겁니다. 국민들의 예금, 평생 모은 노후 자금, 그냥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마두로의 창조 경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그는 인기 영합주의의 끝판왕 정책을 발표합니다. 최저임금을 3,500% 인상하겠다. 한국으로 치면 시급 1만 원 받던 사람한테 내일부터 35만 원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한 거예요. 산술적으로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사장님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월급 200만 원 주던 직원한테 오늘부터 7천만 원을 줘야 한다면 당연히 가게 문 닫고 도망가거나 직원을 다 해고해야죠.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한 의류 공장 사례를 보면요. 직원 50명 중 35명을 그날로 해고했습니다. 남은 15명도 결국 공장이 파산하면서 길거리로 나앉았죠. 임금은 올랐는데 그 임금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다 망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실업률은 폭등했고 물가는 임금 상승 속도보다 10배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마두로는 시장의 원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지침을 세웠습니다. 먼저 가격 통제를 합니다. 빵 한 덩어리에 무조건 100원만 받아 라고 법으로 정하죠. 그리고 100원 넘게 받는 상점 주인을 경제사범으로 체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안 풀고 버티는 상인들의 창구를 열어 국민들에게 강제로 나눠줍니다. 이 결과가 어땠을까요? 상인들은 손해보면서 장사할 수 없으니 아예 물건을 안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점 매대는 텅텅 비었고 국민들은 정부가 나눠주는 썩은 감자 하나를 받기 위해 10시간씩 줄을 서야 했죠. 이게 바로 소름 돋는 베네수엘라의 배급제 현실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와중에도 마두로 측근과 부유층은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볼리바르 화폐를 쓰지 않았거든요. 전부 미국 달러나 금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자국 화폐를 쓰레기로 만든 독재자와 그 측근들은 정작 적국의 화폐인 달러로 호의호식하는 아이러니. 시청자 여러분,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유입니다. 화폐도 망하고 시장도 망했습니다. 이제 마두로에게 남은 건 뭘까요? 그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사기극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에 석유가 많으니까 석유를 담보로 한 암호화폐를 만들자. 이름하여 페트로. 전 세계 투자자들을 홀리려 했던 이 코인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 최대 산유국에서 전기가 끊겨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살게 된 걸까요? 다음 부분에서 그 충격적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 전 세계에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던 거 기억하시죠? 마두로도 그 열풍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내죠. 우리나라에 매장된 석유 50억 배럴을 담보로 암호화폐를 만들면 미국의 경제 제재도 피하고 달러도 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세계 최초의 국가 발행 암호화폐 페트로입니다. 1페트로의 가치를 석유 1배럴 가격에 고정하겠다고 선언하며 화려하게 등장했죠. 겉으로 보기엔 아주 혁신적인 핀테크 전략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페트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의 핵심은 신뢰와 탈중앙화잖아요. 그런데 내일 당장 망할지도 모르는 정부가 이 코인은 석유로 보증합니다 라고 말한들 누가 그걸 믿겠어요? 실제로 전 세계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페트로의 백서를 분석했더니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른 코인을 베낀 수준이었고 석유를 어떻게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메커니즘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페트로 거래는 독재 정권을 돕는 일이라며 거래 금지령을 내렸고 전 세계 주요 거래소들도 상장을 거부했습니다. 마두로만 성공적이다라고 외쳤을 뿐 시장에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디지털 종이 조각이었던 셈이죠. 경제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실질적인 하드웨어가 멈추기 시작했거든요. 베네수엘라 전력의 80%를 담당하는 곳이 구리댐입니다. 그런데 석유 산업과 마찬가지로 전력시설도 수십 년간 정비가 안 됐어요. 숙련된 기술자들은 월급을 못 받아 해외로 도망갔고 남은 사람들은 부품이 없어서 기계를 고치지 못했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019년 3월 베네수엘라 전역이 일주일 동안 암흑에 잠기는 대정전 사태가 벌어집니다. 당시 카라카스 병원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전기가 끊기자마자 신생아실의 인큐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간호사들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아기들에게 수동으로 숨을 불어넣어야 했죠. 투석 환자들은 기계가 멈추자 그 자리에서 절망했습니다. 냉장고가 꺼지면서 보관 중이던 백신과 혈액팩들이 전부 썩어 나갔어요. 이건 정전이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인프라가 붕괴되는 과정은 아주 전형적입니다. 먼저 정치적 충성심이 낮다는 이유로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마두로 측근을 앉힙니다. 그리고 전력망 수리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중간에서 간부들의 주머니로 사라지죠. 결국 부품을 수입하지 못해 고장난 기계를 방치하게 되고 한 곳이 터지면 전체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황당해하시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기름이 넘쳐나는데 왜 차들이 주유소에 수 킬로미터씩 줄을 서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진류 때문이에요. 베네수엘라 땅 밑의 기름은 끈적해서 그대로는 못 씁니다. 이걸 묽게 만드는 희석제를 수입해오거나 고도의 정제시설을 돌려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희석제를 못 사고 공장은 고장났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땅에 묻어두고도 정작 국민들은 쓸 기름이 없어 이란에서 기름을 수입해오는 웃지 못할 비극을 겪게 된 겁니다. 국가가 멈추고 전기가 끊기자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문제가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프게 들리지만 사실은 수만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참혹한 현장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견다 못한 국민들이 결국 선택한 마지막 수단은 탈출이었죠.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마두로 정권에서 살이 빠지는 현상을 자조적으로 마두로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건 유행하는 다이어트 요법이 아니에요.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민의 75%가 먹을 게 없어서 평균 11kg 이상의 체중이 줄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거든요. 가정집 냉장고를 열어보면 물 한 병과 상한 전분 덩어리뿐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꿈도 못 꾸고 쓰레기통에서 썩은 고기라도 찾으면 다행인 수준이었죠. 마두로 정부는 CLF라는 생필품 배급 상자를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평한 복지가 아니었어요. 정부를 지지한다는 조국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에게만 우선적으로 배급했거든요. 음식을 인질로 잡아 투표를 강요한 셈입니다. 그마저도 상자 안에는 벌레 섞인 쌀,
유통기한 지난 가루, 우유가 들어있기 일쑤였습니다. 말 잘 들으면 썩은 밥이라도 줄게. 아니면 굶어 죽어라. 이게 마두로가 국민을 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이미 폐쇄되거나 비행기 표값이 수천만 원을 호가했기에 대부분은 걸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를 로스 카미난테스, 즉 걷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인 쿠쿠타 다리 위를 상상해보세요. 영하로 떨어지는 안데스 산맥의 추위 속에서도 얇은 옷 한 벌에 의지한 채 아이를 업고 걷는 엄마들이 줄을 잇습니다. 신발이 닳아 없어져 발이 피떡이 되어도 멈추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면 굶주림이 있고 앞을 보면 막막한 타국살이가 기다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 아이를 굶겨 죽일 수는 없다. 는 일념 하나로 수천 킬로미터를 걷는 겁니다. 이렇게 떠난 인구가 무려 7하르데 70만 명입니다.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죠. 이건 시리아 내전 같은 전쟁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규모예요. 전쟁도 안 났는데 지도자의 실정만으로 나라의 30%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해외로 떠난 가족들이 보내주는 송금으로 근근히 버팁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내에서 자국 화폐 볼리바르는 아무도 안 써요. 시장에서도 달러가 공식 통화처럼 쓰입니다. 나라의 자존심이자 주권인 화폐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마두로가 그렇게 욕하던 미제 앞잡이에 달러가 없으면 국민들이 하루도 못 버티는 세상이 된 겁니다. 국민들은 굶주리고 나라는 텅 비어가는데 마두로는 여전히 대통령궁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건재했습니다. 누가 나를 막겠느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2026년 1월 3일 새벽 그가 절대 오지 않을 거라 믿었던 심판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 헬기가 카라카스 상공을 가를 때 독재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군사작전에는 항상 그 이름의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작전명은 앱솔루트 리졸브, 우리말로 하면 절대적 결의예요. 미국이 더 이상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과 독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 세계에 선포한 거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번 작전이 실행된 날짜가 2026년 1월 3일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36년 전인 1990년 1월 3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파나마를 침공해 독재자 노리에가를 체포했던 날과 정확히 겹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미국이 다시 한번 세계의 경찰로서 복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던 거죠. 자, 그날 새벽 카라카스의 대통령궁 미라플로레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아주 생생하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새벽 2000행, 카라카스 외곽의 주요 방공망과 통신시설에 정밀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접근하는 스텔스 전폭기들이 마두로의 눈과 귀를 순식간에 멀게 만들었죠. 새벽 2-3숑, 나이트 스토커라 불리는 미 육군 특수작전 항공연대의 헬기들이 낮게 깔려 들어옵니다.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건물 사이사이를 통과해 대통령궁 옥상과 마당의 특수 부대원들을 내려놓습니다. 새벽 3, 마두로의 근위대와 짧지만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력과 통신이 차단된 상태에서 근위대는 당황했고 최첨단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한 미군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새벽 3-3숑, 벙커로 숨어들려던 마두로와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마두로는 잠옷 차림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해요.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고 소리쳤지만 미군은 즉시 그를 수송기에 태워 공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분이 베네수엘라도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작전을 끝내? 라고 의아해 하실 거예요. 비결은 정보력과 내부 분열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수년간 마두로의 측근들을 포섭해 왔습니다. 작전 당일 저항하지 않으면 신변을 보장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은 군 간부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상당수의 베네수엘라 군부대가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막사 안에 머물렀습니다.
밖에서는 총소리가 나는데 안에서는 지도자를 버리는 선택을 한 거죠. 현재 마두로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한 독재가 아닙니다. 마약 밀매, 테러 지원, 코카인 수입, 공모 등 중범죄들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에게 무려 7회를 20억 원의 현상금을 걸어놨었거든요. 이제 그는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마약 카르텔 수장으로서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독재자는 잡혀갔습니다. 그럼 이제 베네수엘라는 축제 분위기일까요? 놀랍게도 현지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했습니다. 마두로의 체포는 단순히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뀐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 남미라는 자신의 앞마당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에너지 패권 전쟁의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석유를 담보로 돈을 빌려 썼으니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기름은 러시아와 중국의 소유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미국이 마두로를 잡아갔으니 그 빚과 석유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가 두 진영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마드리드, 마이애미, 산티아고의 광장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드디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 며 베네수엘라 국기를 흔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SNS를 도배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카라카스 시내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두로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일 당장 우리 집에 빵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올까봐 두려워요. 오랫동안 이어진 공포 정치 때문에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기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논쟁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미국이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무력으로 납치하듯 데려가는 게 과연 정당한가? 러시아와 중국은 즉각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주권 침해이자 국가 테러리즘이다 라고 비난하며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죠.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범죄자를 잡는 데는 국경이 없다.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마약 사범일 뿐이다 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미있는 경제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마두로가 잡혀가자마자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던 베네수엘라의 국가 채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독재자가 사라졌다고 하니 이제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이 개입했으니 이제 밀린 이자를 탕감해주고 경제 재건을 도와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세계 1위 석유 매장량이 다시 정상적으로 채굴된다면 베네수엘라는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자본을 움직인 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직은 산 넘어 산이다예요. 13년간 마두로가 망가뜨린 건 경제 지표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가 썩어 문드러졌거든요. 낡은 기계들을 바꾸고 다시 기름을 뽑아내는 데만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해외로 나간 엘리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만한 치안과 환경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죠. 마두로의 시대는 끝났지만 베네수엘라의 고난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나라가 곧바로 천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시기는 권력의 진공 상태가 생기는 바로 지금이에요. 마두로라는 거대한 악의 축은 제거됐지만 그 밑에서 기생하던 부패한 군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세뇌된 지지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제 베네수엘라는 재건이냐, 내전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이 미국이 들어갔으니 금방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미국은 마두로를 체포하는 군사작전에는 성공했지만 한 국가의 경제를 다시 세우는 국가 건설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미국이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 반미 정서가 폭발할 것이고 너무 빨리 빠지면 다시 제2의 독재자가 나타날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운명은 결국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어떻게 뭉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뽑아낸 베네수엘라 재건의 타임라인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석유 산업 정상화에 7년, 화폐 경제 안정에 5년, 그리고 무엇보다 100만 발 이상 풀린 불법 총기를 회수하고 무장갱단을 해체하는 치안 회복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급한 기름을 짜내는 데만 최소 5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국민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까요? 나라를 떠난 770만 명의 이민자들, 그중에는 의사, 엔지니어, 교수 같은 핵심 인재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단순히 독재자 체포 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리고 정부에 뺏겼던 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3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베네수엘라는 영원히 늙은이와 아이들만 남은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는 너무 먼 나라 이야기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우리에게 두 가지 소름 돋는 교훈을 줍니다. 첫째, 당장 달콤한 무상복지가 미래의 기술 투자를 잡아먹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줬죠. 둘째, 자원 부국도 기술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자원이 넘쳐도 기술을 천대하고 전문가를 내쫓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세계 최대 산유국 베네수엘라는 13년 만에 국민 82%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상 초유의 몰락을 겪었습니다. 둘째, 독재자 마두로는 경제학을 무시한 무분별한 정책으로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었고 결국 미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셋째, 독재자는 사라졌지만 파괴된 국가 시스템을 복구하고 770만 명의 이민자가 돌아오기까지는 앞으로 10년 이상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엘리트 대학생을 기억하시나요? 코카콜라 인턴십을 마치고도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던 그 청년 말이에요. 이제 마두로가 체포됐으니 그 청년은 다시 깨끗한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그 대답은 아직은 아니다입니다. 한 명의 나쁜 리더가 국가를 망치는 데는 13년이면 충분했지만 그걸 다시 세우는 데는 그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보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표 한 번의 선택이, 리더 한 명의 고집이 내 아이의 미래를 쓰레기통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다는 그 무서운 사실을요. 오늘 이 소름 돋는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모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소름 돋는 세계사 채널이 더 깊이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네수엘라보다 더 소름 돋는 반전을 가진 나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름 돋는 세계사였습니다.